2010년 11월 늦가을에 찬바람이 남양주의 새벽을 감싸던 그날, 조용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한민국 현대범죄사 속에 길이 남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조차 고개를 저을 만큼 철저한 보안 시스템 속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지금까지도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운동할 때, 일할 때 틀어놓기 좋은 채널 은빛 드라마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69세 여성 이모 씨였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아온 그녀는 당시 신축된 아파트 14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지요. 평온하게 노년을 보내던 그녀에게 2010년 11월 17일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무렵, 남편 박모 씨는 지인들과 골프 모임이 있어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를 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밤 11시 20분 귀가한 그가 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안방 침대 위 피투성이가 된 아내의 싸늘한 시신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과 목에는 10차례 이상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치명상은 경동맥을 깊게 찌른 상처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다름 아닌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출 복장을 한 채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고 손에는 10개 이상의 방어흔이 선명했습니다. 이는 범인과 격렬히 몸싸움을 벌였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이상한 점은 분명했습니다. 창문, 현관, 발코니, 어디에도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밀실 살인. 도대체 범인은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도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8시경 한 지인과 18분간 통화를 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곧 아파트 경로당에 나가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 시각은 정확히 8시 18분. 경찰은 이 시각을 사망 추정 시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가 경로당에 나타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 바닥에서는 또 하나의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피웅덩이 위에 찍힌 슬리퍼 자국. 그것은 피해자 집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슬리퍼였습니다. 범인이 범행 직전 일부러 신발을 갈아 신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였습니다. 흔적을 감추기 위한 치밀한 행동.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행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지는 당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신축 아파트였고 출입 시 카드키나 비밀번호 입력이 필수였으며 초인종을 누를 경우 자동으로 방문자의 얼굴이 저장되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모습이 분명 어딘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건 당일 기록에는 오후 11시 20분경 귀가한 남편 외에는 누구도 출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이 모든 감시망을 피한 것일까요? 초기 수사는 피해자의 남편 박 씨를 비롯해 가족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혹시라도 재산 문제나 원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부부는 오랜 세월 비교적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 다수의 부동산과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상류층 가정이었지만 특별히 분쟁이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특이사항은 있었지요. 피해자는 얼마 전 옥상에서 고추를 말리던 이웃 할머니와 사소한 다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심각한 갈등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사건의 퍼즐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강도 사건으로 위장된 흔적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의 작은 방 서랍이 열려 있었지만 금품은 전혀 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서둘러 물건을 뒤진 척 연출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범행의 목적이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에게 향한 분노나 원한 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CCTV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수백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공동 현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출입자의 모습이 자동으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이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귀가한 오후 11시 20분의 장면 외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범인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감시망을 피했을까요? 혹은 CCTV 자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작된 것은 아닐까요? 수사는 곧 아파트 입주민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단지를 드나든 188명의 주민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고, 그중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 특히 이전에 사소한 갈등을 겪었던 옥상 할머니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누구도 뚜렷한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지문 역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답보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남편 박 씨 역시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골프 모임 참석 여부, 귀가 시간, 그날의 동선이 낱낱이 확인되었고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의 지극히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전업주부로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었고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지인들과만 어울렸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한정적이었고 그렇기에 범인의 범위 또한 좁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그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지요. 문제는 옥상에 널어놓은 고추였습니다. 피해자는 위생과 냄새 문제를 들어 아파트 측에 항의했고 관리소 측은 해당 주민에게 정리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이웃과 마주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불만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관리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소한 갈등이 관리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아닐까요?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본 일부 수사관들은 아파트 관리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보안 시스템에도 익숙했습니다. 무엇보다 CCTV 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기에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CCTV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리자를 신문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밀실, 슬리퍼 자국, 부엌의 식칼, 퍼즐 조각은 하나씩 쌓여가지만 맞춰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관리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아파트의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들어왔다는 말일까요? 사건은 이미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수사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방법, 그리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과정, 이 두 가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범인의 접근 방식에 대한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아파트 보안 시스템은 외부인의 진입을 원천 차단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아침에 지인과 통화를 마치고 경로당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평소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와 최소한의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의 단서는 화장실 슬리퍼였습니다. 범인이 신발을 갈아 신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치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범행 당시 현장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와 집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신발을 바꿔 신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은 아파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자 혹은 평소 피해자 집에 드나든 적이 있는 자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사건 당일 이상한 점이 없는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대다수는 출근 시간대였거나 집안에 머물러 있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 집을 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던 옥상 할머니조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특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점점 사라지고 의심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넓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주목받은 인물이 바로 아파트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단지 전체의 열쇠와 CCTV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의 갈등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졌습니다. 관리자는 조사에서 단지 내 수백 세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개인적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몇 가지 정황은 그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CCTV 기록이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수백 대의 CCTV 영상을 검토했지만 결정적 장면은 끝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특정 구간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CCTV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개입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관리자는 사건 전날 피해자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옥상 고추 사건과 관련해 직접 사과를 전하기 위해 집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단순히 사과만 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이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간과 미묘하게 겹치며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자의 진술은 모순이 없었고 직접적인 범행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 박 씨는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집에 남아 있었더라면 혹은 아내를 경로당까지 함께 데려다 주었더라면 수많은 가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고 기록 속에서 차갑게 잠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고 피해자의 친척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진상을 다시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탐정은 경찰이 놓쳤던 작은 단서들에 주목했습니다. 예컨대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정황이 주민 증언으로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피해자가 경로당에 가기 전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가설을 세웠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집 현관 앞에서 관리소 직원입니다라는 말로 문을 열게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리 직원들이 수시로 집집마다 방문해 안내를 하거나 민원을 확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피해자 역시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관리소 직원 혹은 그 행세를 한 자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CCTV 영상의 공백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은 경찰 수사 당시 확보된 자료 일부를 입수해 재검토했는데 특정 시간대 영상이 비정상적으로 끊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한 기기 오류로 기록했지만 탐정은 이를 의도적인 삭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단순한 주민이 아니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새로운 의혹들은 사람들을 다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관리자인가, 주민인가, 혹은 전혀 다른 제3자인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피해자는 누군가를 위해 직접 현관문을 열었고 그 선택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지금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의 그 아파트 14층에서 벌어진 그날의 참혹한 광경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수많은 단서들, 지워진 CCTV, 그리고 사라진 범인의 발자취, 모두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과연 그날 아침 피해자의 문을 두드린 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은 우리 곁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사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미스터리는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사건은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피해자의 남편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알리바이가 철저하다 해도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남편이 범행 당시 외출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범인일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게 대중의 시선은 점점 아파트 내부의 또 다른 인물들로 향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자의 이름은 반복해서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내 모든 세대의 출입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고 CCTV 관리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갈등이라는 동기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증거였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만한 확실한 물증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 DNA, CCTV 영상. 어느 것 하나 범인의 존재를 명확히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은 오히려 이 사건을 전설처럼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범인이 주민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범행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기에 출근을 준비하던 누군가가 우발적으로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범인이 외부인일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CCTV가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범인이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출입자 가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볼 때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신축 단지로 카드키와 비밀번호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자동으로 얼굴이 저장되는 시스템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자는 아파트 내부 시스템을 잘 아는 자, 다시 말해 관리자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좁혀보면 사건의 퍼즐은 더욱 기묘해집니다. 그녀는 남편과 단둘이 생활했고 자녀는 모두 독립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냈습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것이 유일한 외부 활동이었습니다. 즉,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인물은 아파트 주민과 관리자로 한정됩니다. 이 작은 세계 안에서 그녀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분노를 샀던 것일까요?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오전 8시 18분 피해자가 지인과의 전화를 마치고 경로당에 나가려던 바로 그 시각,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아침 일정에 쫓겨 있었고 그 방문자가 관리소 직원이나 잘 아는 이웃이었다면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범인은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온 뒤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흔적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범인은 이미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안방 문턱에서 그녀를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저항했지만 그 과정에서 깊은 방어흔이 남았습니다. 침대 위로 쓰러지며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결국 범인의 칼날은 얼굴과 목을 향해 연이어 내려 꽂혔습니다. 범행 후 범인은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화장실로 돌아가 장갑을 챙기고 피 묻은 흔적을 정리한 뒤 작은 방 서랍을 일부러 열어 강도 사건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CCTV에 찍힐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내의 구조를 완벽히 꿰뚫고 있었고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한 듯 움직였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그 뒤의 행적입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사건 직후 아파트 관리실 CCTV 기록에 미묘한 공백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오류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추적한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단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CCTV 일부가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졌다면 이는 외부 침입자가 아닌 내부 권한자가 범인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직접 개입했든 혹은 내부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도움을 받았든 간에 말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끝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단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매일같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양주의 그 아파트 14층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한 세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을 넘어선 현대적 괴담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범인을 보지 못했지만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그곳을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실 속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진실은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도 아파트 어딘가에 숨어있는 단서 속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을 넘어 한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수수께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가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단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지금도 현관문을 열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혹시 또다시 그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다시 복기해보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CCTV의 공백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삭제였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기록을 지웠다면 그는 분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단지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수사 방향마저 예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범인은 왜 굳이 슬리퍼로 갈아 신었을까요? 이는 자신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발자국을 감추려 했다는 것은 곧 수사망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셋째, 범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원한, 순간적인 분노 아니면 훨씬 더 복잡한 동기? 피해자의 일상과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을 조사하고 수많은 증거를 분석했지만 모든 단서는 모호하거나 불완전했습니다. 이웃의 사소한 다툼, 관리자의 권한, 혹은 알려지지 않은 제3자의 개입. 각각의 가능성은 제기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결국 장기 미제라는 차가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설 탐정과 범죄학자들이 다시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범죄의 전형으로 여겼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철저히 통제했고 흔적을 지웠으며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은 피해자가 범인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신뢰가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범행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연구한 한 범죄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실 살인은 언제나 범인이 피해자에게 가장 가까운 자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인은 피해자의 일상에 스며든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석은 여전히 아파트 관리자를 비롯한 내부 인물에 대한 의혹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제3의 가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지켜줄 수 있었다면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절망.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사건 이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관리자가 사건 직후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범인이 외부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밀실 살인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공백 속에서 수많은 괴담이 탄생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인간의 두려움과 의심을 끝없이 자극하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어딘가에 존재하며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수사 기법이 등장한다면 과거의 단서들이 다시 빛을 발할지도 모릅니다. DNA 감식 기술, CCTV 복원 기술, 디지털 포렌식, 이 모든 발전이 언젠가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아침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이는 누구였을까요? 관리자의 목소리를 흉내낸 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내부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존재였을까요? 이 질문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평범한 아파트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고 진실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그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의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범인은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진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그것은 단순한 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이며 인간의 어둠이 얼마나 깊고 교묘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언젠가 그날의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오기를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빛 드라마였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